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7년 결혼 생활을 이어온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매달 400만 원의 생활비를 주면서 아껴 쓰라고 말하던 남편. 그 말이 듣기 싫어 어느 날 집을 나간 아내. 4년 후 제주도 고급 콘도에서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 그런데 남편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 한 푼 없던 아내가 어떻게 고급 콘도의 장기 투숙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왜 남편 몰래 집을 나갔던 걸까요? 17년 결혼 생활에 숨겨진 진실과 4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놀라운 변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나한테 매달 400만 원 주면서 아껴 쓰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16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쓸 것 같아? 4년 전 어느 날 집에서 사라진 아내. 그리고 제주도 고급 콘도에서 마주친 그녀의 여유로운 미소.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첫 번째 이야기. 그저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 여보, 이번 달 생활비. 나는 매달 25일이 되면 어김없이 아내에게 400만 원을 건넸다. 현금 봉투에 깔끔하게 넣어서.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을 덧붙였다. 아꼈어. 요즘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아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았다. 15년째 반복되는 우리의 루틴이었다. 나는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연봉은 1억 정도 됐다. 결혼 17년 차, 슬아의 자녀는 없었다. 젊었을 때 아이를 갖지 못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둘만의 삶을 받아들였다. 수진이는 전업주부였다. 결혼 초기에 직장을 다녔지만 내가 집안일에 전념해달라고 부탁한 후로는 계속 집에만 있었다. 45세의 수진이는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키 162cm의 날씬한 체형, 짧은 단발머리가 잘 어울렸다. 오늘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요. 또,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그럼 다음엔 김치찌개 할게요. 나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갔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다. 수진이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수진이에게 늘 뭔가 더 기대했다. 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나? 그런데 매번 비슷한 반찬들, 특별할 것 없는 식사들. 집안도 깨끗하긴 한데 뭔가 생기가 없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대학 동창들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부산 출장 가는데 3박 4일이야. 알겠어요. 수진이의 대답은 항상 짧았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게 편했다. 복잡한 대화, 감정적인 교류. 그런 건 피곤했으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나는 서재로 들어가 회사 업무를 봤다. 수진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수진이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 네, 잘 자요.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었다.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랄까. 두 번째 이야기. 그날 모든 것이 멈췄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고 나는 일어나 샤워를 했다. 수진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고 출근했다. 다녀오세요. 응.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다. 바빴다. 점심도 거르고 오후 내내 회의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저녁 7시쯤 상사가 회식을 제안했다.
부장님, 오늘 팀원들이랑 한잔하시죠. 프로젝트도 따냈는데. 좋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렸지만 수진이는 받지 않았다. 뭐 마트에 갔거나 잠시 나갔겠지. 나는 문자를 보냈다. 오늘 회식? 늦을 것 같음. 답장은 없었다. 회식은 길어졌다. 2차, 3차까지 이어졌고 집에 도착한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현관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고요함.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다. 수진이는 잠든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가 비어 있었다. 수진아? 화장실을 확인했다. 없었다. 거실, 부엌, 서재. 집 안 어디에도 수진이는 없었다. 마트? 이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이상했다. 수진이는 외출할 때 항상 말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문자라도 남겼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연락도 없었다. 나는 집안을 다시 살폈다.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수진이의 옷장이 텅 비어 있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없었다. 평소 즐겨 쓰던 가방도 신발도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뭐야? 이게.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수진이의 글씨였다. 미안해요.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찾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그저 떠나겠다는 선언뿐. 나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아니, 이건 농담이겠지. 수진이가 갑자기 왜?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음 날 나는 수진이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아무도 수진이의 행방을 몰랐다. 친정 부모님께도 전화했다. 부모님도 놀라셨다. 수진이가 집을 나갔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편지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수진이가 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부인께서 남긴 편지를 보면 자발적인 가출로 보입니다. 범죄의 징후는 없고요. 혹시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나요? 아니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았고 폭력도 없었고 외도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부부였는데. 세 번째 이야기. 아내 없는 삶, 그리고 적응.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다.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빨래, 청소, 요리. 수진이가 다 해주던 일들이었다. 나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청소 대행 서비스를 불렀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아내가 건강 문제로 친정에 가 있다고 둘러댔다. 진실을 말하기엔 자존심이 상했다. 52살 부장이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니 말이 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수진이를 원망하게 됐다. 17년을 함께 살았는데 편지 한 장으로 끝이라니. 나한테 얼마나 불만이 많았으면.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수진이는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돈은 있을까? 수진이의 통장을 확인해 봤다. 결혼 후 내가 매달 준 생활비 중 일부를 저축해뒀던 것 같았다. 하지만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그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1년이 지났다. 나는 수진이를 찾는 걸 포기했다. 찾아봤자 뭐하나.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왔을 것이다. 2년이 지났다.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
가사 도우미를 주 3회 고용했고 식사는 대부분 외식이나 배달로 해결했다. 월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4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혼자 사는데도 매달 600만 원 이상 나갔다. 수진이는 400만 원으로 어떻게 다 했던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수진이는 그 돈으로 집세, 공과금, 식비, 생활용품을 다 해결했다. 어떻게? 3년이 지났다. 나는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났다. 특히 저녁 때 집에 혼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다녀왔어라고 말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부장님, 재혼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아직은이라고 답했다. 사실 재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4년이 지났다. 나는 어느새 수진이를 잊어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수진이가 만든 밥상을 기대하지 않았고 저녁에 들어와도 수진이를 찾지 않았다. 그저 혼자 사는 남자의 일상이 자연스러워졌다. 그해 11월 퇴직이 2년 남은 시점이었다. 회사에서 임원들과 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겸 포상 여행을 기획했다. 목적지는 제주도. 부장님, 이번 제주도 여행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임원들도 다 가시고 네트워킹할 좋은 기회예요. 그래야겠지. 사실 여행 같은 건 별로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가야 할 때는 가야 하는 것. 11월 15일,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다. 이번에 숙소가 정말 좋다던데요? 서귀포 쪽 고급 콘도라고 차장이 신나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달렸다.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 근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하얀 건물이 나타났다. 제주 오션뷰 레지던스라는 간판이 보였다. 우와, 진짜 멋지다. 직원들이 탄성을 질렀다. 나도 솔직히 인상적이었다. 5성급 호텔 수준의 외관이었다. 체크인을 하러 로비로 들어갔다.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한쪽에는 바다가 보이는 라운지가 있었고 우아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로비를 둘러봤다. 그때였다. 라운지 쪽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한 여자가 커피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가고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팬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가 바람에 날렸다. 그 뒷모습이 낯익었다. 심장이 쿵 소리를 냈다. 설마.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여자를 따라 테라스로 나갔다. 여자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저기. 내 목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수진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4년 만의 재회, 그리고 충격. 수진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이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여전히 그 익숙한 얼굴. 하지만 뭔가 달랐다. 표정이 밝았다. 4년 전에 무표정한 수진이가 아니었다. 오랜만이네요. 수진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뭐야, 여긴 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요? 여기 살아요. 뭐? 이 콘도에 장기 투숙 중이에요. 벌써 3년째.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장기 투숙? 이 고급 콘도에? 어떻게? 미쳤어? 이런 곳에 장기 투숙하면 돈이 얼마인데.
너 돈이 어디 있어? 수진이가 빙긋 웃었다. 궁금하세요? 당연하지. 너 나갔을 때 3천만 원밖에 없었잖아. 그걸로 4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게다가 이런 곳에서 수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난간에 기댄 채 말했다. 로또 당첨됐어요. 1등. 뭐? 16억. 세금 떼고 실수령액 11억 2천만 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로또? 16억? 11억? 장난. 치는 거지?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은행 잔고였다. 9억 원대의 숫자가 찍혀 있었다. 이게 대체 머리가 복잡했다. 수진이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그것도 16억이나? 언제 당첨된 거야? 집 나오기 일주일 전이요. 당첨금 받고 바로 집 나왔어요. 뭐?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니까 너 로또 당첨되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나간 거야? 네. 왜? 수진이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이 차가웠다. 당신한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야 당연히 함께 썼겠지. 부부잖아. 함께? 수진이가 비웃었다. 당신이 매달 400만 원 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아꼈어. 물가 오르니까. 17년 동안 그 말만 들었어요. 당신은 골프 치고 회식하고 취미 생활하면서 매달 몇백씩 쓰면서 나한테는 400만 원 주고 아껴 쓰래요? 그건 그 400만 원으로 집세, 관리비, 공과금, 식비, 생활용품 다 사야 했어요. 당신 옷도 사야 하고 집안 수리비도 내야 하고 내 옷? 난 몇 년째 같은 옷 입었어요. 미용실? 1년에 한두 번?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17년을 살았어요. 당신한테는 그게 당연했겠지만 나한테는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혼자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부부인데. 부부? 수진이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우리가 부부였어요?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아내로 대우한 적 있어요? 난 당신한테 가정부였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감정도 없고 의견도 없는. 그건 아니지. 아니에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7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 안 했어요. 생일 챙긴 적도 없고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아프다고 해도 약 먹으라고만 하고 관심도 없었죠. 나는 그냥 당신 집에 딸린 가전제품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그래도 이렇게 혼자 모든 걸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이 있는데. 수진이가 핸드백을 열었다.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서명해요. 뭔데? 협의이혼 동의서요. 이미 변호사 통해서 준비했어요. 위자료 청구 안 할게요. 재산 분할도 안 할게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요. 미쳤어? 내가 왜? 안 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다. 그럼 재판 이혼하죠. 17년간의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부부로서의 의무 방기. 다 기록해뒀어요. 일기장도 있고 당신이 보낸 문자들도 다 캡처해뒀어요. 재판 가면 위자료 꽤 나올 거예요.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아니요. 로또 당첨되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17년을 함께 살았는데 17년이 그 17년이 당신한텐 편했을지 몰라도 나한텐 감옥이었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내 손에 쥐어줬다. 일주일 안에 서명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요. 연락처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콘도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5번째 이야기. 진실과 마주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회사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진이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아내로 대우한 적 있어요? 난 당신한테 가정부였어요. 17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 안 했어요. 가슴이 답답했다. 수진이 말이 맞나? 내가 정말 그렇게 대했나? 기억을 되짚어봤다. 결혼 초 수진이는 활발했다. 친구들도 많았고 취미 생활도 했다. 요가도 다니고 영어 회화도 배웠다. 하지만 나는 그런 수진이가 불편했다. 여보, 요가 학원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나 해. 좀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영어 회화는 왜 배워? 쓸 데도 없잖아. 친구들이랑 또 저녁 약속? 이번 주에만 벌써 2번째네. 나는 그렇게 하나씩 수진이의 생활을 통제했다. 물론 그때는 그게 통제인 줄 몰랐다. 그냥 알뜰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었고 취미 생활도 그만뒀다. 집에만 있게 됐다. 나는 그게 편했다.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정돈된 집, 따뜻한 밥, 조용한 아내. 그게 내가 원하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뭘 원했을까?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차장이 물었다. 부장님, 어제 테라스에서 만난 분 아시는 분이에요? 되게 미인이시던데. 응, 아는 사람이야. 여자친구세요? 아니, 그냥 아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아니, 이제 곧 남이 될 사람이니까 아내도 아니었다. 오전 일정은 골프였다. 나는 집중할 수가 없었다. 공을 쳐도 영 시원치 않았다. 점심 식사 후 나는 혼자 콘도 로비로 내려왔다. 수진이를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았다. 할 말이 있었다. 로비 라운지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옆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다. 수진아.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없었다. 뭐예요? 어제 한 말들 진심이야? 당연하죠. 나는 너한테 그렇게까지 못되게 군 것 같지 않은데. 수진이가 책을 덮었다. 정말요? 그럼 물어볼게요. 내 생일이 언제예요? 그건 대답할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났다. 결혼 기념일은요? 5월, 아니 6월, 3월 15일이에요. 당신은 한 번도 기억한 적 없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된장찌개? 아니에요. 난 파스타 좋아해요. 특히 크림 파스타. 하지만 당신은 한식만 먹으니까 17년 동안 집에서 파스타 한 번 안 해봤어요. 내 꿈이 뭔지 알아요? 꿈? 난 원래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글 쓰는 거. 그래서 결혼 전에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고 여행 관련 책도 많이 읽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꿈에 관심도 없었죠. 그냥 집에 있으라고만 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몰랐어. 내가 그런 꿈이 있는 줄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나는 수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17년을 함께 살면서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수진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난 당신 없이도 행복해요. 아니, 당신 없어서 행복해요. 여기서 3년 살면서 많은 걸 했어요. 제주도 구석구석 여행 다녔고 글도 썼어요. 블로그에 여행 후기 올리는데 구독자가 5만 명이나 돼요. 출판사에서 책 내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요가도 다시 시작했고 수영도 배웠어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여기 장기 투숙자들 중에 비슷한 나이대 언니들이 많거든요. 같이 저녁도 먹고 수다도 떨고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행복해요.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면서 설레요. 당신이랑 살 땐 아침에 눈 뜨는 게 고역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서류에 서명하고 우리 남처럼 살아요. 수진이가 일어섰다. 전 이만 가볼게요. 오후에 승마 레슨 있어서요. 그리고는 우아하게 걸어 나갔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6번째 이야기. 혼자 남겨진 시간. 제주도에서의 남은 일정은 지옥 같았다. 직원들은 즐겁게 관광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었다. 자꾸만 수진이가 보였다. 콘도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테라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는 모습. 그 모든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나 없이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니 더 공허했다. 예전에는 수진이가 어디 갔을까 궁금했지만 이제는 알아버렸다. 수진이는 제주도에서 나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나는 소파에 앉아 수진이가 준 서류를 펼쳤다. 협의 이혼 동의서,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들, 위자료 청구 없음, 재산 분할 청구 없음, 양측 합의하에 이혼, 재결합 의사 없음. 마지막 문구가 가슴을 찔렀다. 재결합 의사 없음. 수진이는 정말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서명란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 수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이름을 썼다.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보냈다. 일주일 후 이혼이 성립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17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회사에서는 부인이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둘러댔다. 동료들은 위로했고 나는 슬픈 척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짜 슬픈 건 수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수진이를 죽였다는 거였다. 정서적으로. 7번째 이야기. 돌아보는 나날들. 이혼 후 몇 달간 나는 우울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집에 가는 것도 싫었다. 빈집, 텅 빈 침대, 조용한 부엌. 어느 날 나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들이 있었다. 수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언제부터 그 웃음이 사라진 걸까? 사진을 넘겼다. 신혼여행 사진. 수진이가 해변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옆에서 멋쩍게 서 있었다. 결혼 1주년 사진. 수진이가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전만 못했다. 결혼 5주년 사진. 수진이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았다. 결혼 10주년. 사진이 없었다. 우리는 기념일을 챙기지 않았다. 사진첩을 덮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의 블로그를 검색했다. 제주에서 찾은 나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블로그였다. 클릭했다. 수진이가 쓴 글들이 가득했다. 제주도 여행 후기, 맛집 소개, 풍경 사진들, 그리고 일상 이야기들. 한글을 읽었다. 오늘은 한라산에 올랐다. 정상까지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구름 위에 서 있는 기분, 살아있다는 느낌.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예전엔 감정이라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덤덤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아침에 눈 뜨면 설레고 밤에 잠들 때 감사하다. 내 인생을 되찾았다. 눈물이 났다. 또 다른 글을 읽었다. 오늘 수영장에서 만난 언니가 물었다. 행복해 보이는데 비결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 인생을 사니까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도 남편 이혼하고 여기 왔거든요. 30년 참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잃고 살았는지. 나는 블로그를 계속 읽었다. 수진이의 3년간의 기록들. 그 속에서 수진이는 점점 밝아졌다. 웃음이 늘었다. 친구가 생겼다. 취미가 생겼다. 꿈을 되찾았다. 그 모든 것들이 나 없이 이루어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8번째 이야기. 깨달음.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다. 55세가 된 내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반백이 됐다.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뭐 하며 산 거지? 회사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부장까지 올라갔고 연봉도 괜찮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하지만 행복했나?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다. 회사 일, 승진, 평가, 실적. 그런 것들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집에서는 편안함을 원했다. 조용한 아내, 깨끗한 집, 따뜻한 밥. 그게 다였다. 수진이의 감정은, 수진이의 꿈은, 수진이의 행복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나는 수진이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 솔직히 모르겠다. 결혼할 때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조용하고 집안도 괜찮고. 그래서 결혼했다.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조건이었다. 그렇게 17년을 살았다. 사랑 없이, 감정 없이, 그저 습관처럼. 그리고 수진이도 그렇게 만들었다. 감정 없는 사람으로, 로봇처럼.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나쁜 남편이었다. 아니,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냥 수진이를 이용한 사람.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수진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이혼 서류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마이너스 수진. 짧고 간결한 문자.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게 당연했다. 수진이는 이미 나를 잊었으니까. 나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미안해. 너무 가벼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이미 늦었다. 행복해? 뻔뻔했다. 결국 아무 답장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변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다. 그들의 말을 경청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줬다. 집에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료를 물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나름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에 대해 생각했다. 수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내가 했던 말들, 행동들, 얼마나 상처였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9번째 이야기. 1년 후. 이혼 후 1년이 지났다. 나는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는 것이다. 퇴직 기념으로 직원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다.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사실 계획이 없었다. 퇴직금은 꽤 됐지만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문득 수진이의 블로그가 생각났다. 오랜만에 들어가 봤다. 최근 글이 올라와 있었다. 드디어 책이 출간됐다. 제주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점에서 내 책을 봤을 때의 감동. 말로 표현할 수 없다. 45살에 처음으로 이룬 꿈. 너무 행복하다. 책 사인회도 한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다. 이 모든 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수진이가 책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나는 인터넷 서점에서 그 책을 검색했다. 있었다. 리뷰도 많았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저도 용기 내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45살에 새 출발한 저자님 너무 멋져요. 이 책 읽고 남편이랑 진지한 대화 나눴어요. 제 꿈에 대해서. 수진이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나는 책을 주문했다. 이틀 후 배달됐다. 표지에는 제주도 바다 풍경과 수진이의 뒷모습이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 자유로워 보였다. 책을 펼쳤다. 프롤로그를 읽었다. 나는 17년간 나를 잃고 살았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가정부로. 내 꿈은 없었고, 내 감정은 무시됐고, 내 존재는 투명했다. 하지만 어느 날 기적처럼 기회가 왔다. 그리고 나는 선택했다. 나를 찾기로. 이 책은 그 여정의 기록이다. 가슴이 먹먹했다. 책을 계속 읽었다. 수진이가 겪었던 결혼 생활, 억눌렸던 감정들, 로또 당첨 후의 결심, 제주도에서의 새 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물론 이름은 가명으로 바꿔놨지만 알 수 있었다. 그게 나라는 걸.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폭력도 없었고 외도도 없었고 도박도 안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그에게 나는 편리한 존재였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집 정리해주는. 그는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존중받고 싶었다. 나의 꿈을 지지받고 싶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결혼 생활은 감옥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책을 다 읽는데 하루가 걸렸다. 읽는 내내 울었다. 에필로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설레고 밤에 잠들 때 감사하다. 내 인생을 산다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더 빨리 용기를 냈을 것이다. 더 빨리 나를 찾았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용기를 내길 바란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다. 책을 덮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10번째 이야기. 새로운 시작. 퇴직 후 나는 상담을 받기로 했다. 심리 상담. 처음엔 부끄러웠다. 55살 남자가 심리 상담이라니. 하지만 필요했다. 상담사는 친절했다.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제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계속 생각나요. 특히 아내에게. 아내분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이혼했어요. 1년 전에. 그렇군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네. 제가 정말 나쁜 남편이었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내는 이미 저를 잊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죠. 아내가 행복하니까. 그럼 이제 당신은요? 당신도 행복해질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담은 몇 달간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 사랑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상담사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 매주 2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필요한 일을 도왔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들으면서 나도 많이 배웠다. 젊었을 때 아내한테 잘해줄 걸 그랬어. 이제 혼자 남으니까 후회되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다. 나는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자네도 혼자인가? 네. 이혼했어요. 그런가. 후회되겠네. 많이 후회돼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요.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게 중요하지.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사활동 외에도 나는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평생 요리를 안 해봤지만 배워보고 싶었다. 어르신들께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다. 처음엔 서툴렀다. 파도 제대로 못 썰고 불 조절도 못했다. 하지만 차츰 늘었다. 오늘은 된장찌개 만들어 봤어요. 어르신께 음식을 드렸다. 어르신이 한 숟갈 떠서 드시고는 웃으셨다. 맛있네. 정성이 느껴져. 감사합니다. 자네 아내도 이렇게 요리해 줬을 텐데 고마운 줄 몰랐겠지? 네. 정말 몰랐어요. 그제야 알았다. 수진이가 17년간 매일매일 해준 요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 정성과 노력을. 11번째 이야기. 우연한 소식? 봉사활동을 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다. 함께 봉사하는 분이 말했다. 오늘 서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자 사인회가 있대요. 사인회요? 네, 제주도 여행 에세이 쓴 작가님인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베스트셀러래요. 심장이 뛰었다. 작가 이름이 뭔데요? 이수진 작가님이요. 수진이었다. 저도 갈게요. 오,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그날 오후 우리는 대형 서점으로 갔다. 사인회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줄을 섰다. 수진이를 1년 반 만에 보는 것이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됐다.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다. 머리를 어깨까지 기른 것 같았고 옷차림도 세련됐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강민호요. 수진이의 손이 멈췄다.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눈이 커졌다. 민호 씨? 오랜만이야, 수진아. 침묵이 흘렀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수진이가 작게 말했다. 잠깐만요. 수진이가 옆에 있던 스태프에게 뭔가 말하고는 일어났다. 나를 사인회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조용한 복도에 섰다. 왜 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책? 읽었어. 정말 잘 쓴 것 같아. 감사해요.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알았다고요? 응. 상담도 받고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다는 걸.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걸. 수진이가 나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래서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고,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 씨, 나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봉사활동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늦었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민호 씨도 자기 인생을 찾은 것 같아서. 응, 내 덕분이야. 내 책 읽고 많이 깨달았어. 수진아, 앞으로도 쭉 행복해. 내가 행복한 게 나한테도 위로가 돼. 수진이가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민호 씨도 행복하길 바랄게요. 응.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그저 한때 함께했던 두 사람으로. 그럼 사인회 들어가 봐야겠다. 응, 그래. 수고해. 수진이가 돌아서서 사인회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후회는 남았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다. 수진이는 행복하고 나도 변화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이야기. 각자의 길. 그 후로 나는 수진이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가끔 수진이의 SNS를 봤다. 새 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어느 날 봉사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는 여자분을 만났다. 58세의 미혼 여성이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 후 봉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후회되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도 좋았을 텐데. 저는 결혼했었는데 잘 못했어요. 이혼했죠. 그래요?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아직은. 하지만 그분과 이야기하는 게 편했다.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가끔 커피도 마셨다. 어느 날 그분이 물었다. 저랑 영화 볼래요? 영화요? 네. 봉사 끝나고. 좋아요. 우리는 영화를 봤다. 로맨스 영화였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의 꿈을 물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갔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했다. 과거의 실수들, 후회들, 변화하려는 노력들. 솔직하시네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과거를 인정해야 미래가 있으니까. 멋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갔다. 에필로그. 2년 후 나는 그분과 재혼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친구들과 봉사활동 동료들만 초대했다. 결혼 생활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나는 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아내의 의견을 물었다. 아내의 꿈을 지지했다. 집안일도 같이 했다. 요리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장도 같이 봤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파스타 어때요? 좋아. 같이 만들자.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를 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이구나 생각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아내가 말했다. 오늘 제주도 여행 어때요? 갑자기 가고 싶어지네요. 좋아. 바로 예약할게.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찾았다. 그런데 우연히 수진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나왔다. 제주 수진의 집. 사진을 봤다. 예쁜 한옥 스타일의 게스트하우스였다. 바다가 보였다. 여기 어때? 아내에게 물었다. 좋아 보이네요. 후기도 좋고. 그럼 여기로 예약할게. 예약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다. 수진이를 만나게 될까? 며칠 후 우리는 제주도에 갔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가 나왔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그리고 나를 보고는 눈이 커졌다. 민호 씨? 오랜만이야, 수진아. 와, 정말 우연이다. 여기까지 오시다니. 우연히 검색하다가 내 게스트하우스 발견했어. 후기가 너무 좋더라. 감사해요. 수진이가 옆에 있는 내 아내를 봤다. 부인이세요? 응. 소개할게. 제 아내 김정아예요. 정아 씨, 여기 주인 이수진 씨. 전 아내예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책 재밌게 읽었어요.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웃었다. 수진이가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다. 이 방이 제일 전망 좋은 방이에요. 특별히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고마워. 천만에요. 편히 쉬다 가세요. 수진이가 나가려다가 멈춰서서 말했다. 민호 씨, 행복해 보여요. 다행이에요. 너도. 정말 잘 됐어. 우리 다 잘 됐네요. 수진이가 미소 지으며 방을 나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였다. 아내가 옆에 와서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좋다니요? 수진이가 행복해 보여서. 그리고 나도 행복해서. 아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해요. 그럼 꼭 그렇게 할게. 나는 아내를 꼭 안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다. 수진이는 수진이의 행복을 찾았고 나는 나의 행복을 찾았다. 각자의 길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용기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달 400만 원을 주면서도 아껴 쓰라고 말했던 남편.
17년간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아내. 로또 당첨이라는 기적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17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혼자 떠나는 게 맞나?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배우자는 지금 행복합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존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이 이야기의 남편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억눌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수진 씨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